저는 67회를 살아왔습니다. 삶의 크고 작은 손실을 겪었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으며 두 아이를 혼자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만큼 이상하고 가슴 아픈 느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고요하고 깨끗하며 오래된 나무와 말린 차의 향이 은은했습니다. 저는 방금 책장을 닫고 그 다음 아래에서 세 번째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를 보관해두는 곳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곳이죠. 저축통장이 들어있던 양철 상자는 오래된 신문 몇 장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고 평소처럼 평온한 마음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한 장씩 상자를 뒤집고 손전등으로 비춰가며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곧장 책장 안의 모든 서류를 바닥에 꺼내 찾아봤습니다. 봉투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옆 책상 서랍과 주방 서랍까지 이체한 서류를 잠시 둔 곳을 모두 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없었습니다. 3억 원 상당의 저축통장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누군가 손으로 꽉 움켜쥔 듯 아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 내가 간 곳에 두고 온 게 분명해. 지난달 이후로 꺼낸 적도 없는데. 저는 욕실로 달려가 물을 틀고 얼굴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나였습니다. 단정하게 깎은 흰머리, 흐려지지 않은 시선, 혼란스러울 정도는 아닌 기억력. 숨이 가빠왔습니다. 그러다 소름 끼칠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이 집에 들어왔어. 누군가는 내가 숨겨둔 곳을 알고 있었어. 저는 누구에게도 말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착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그 아픔은 수십 배일 것입니다. 집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아무런 외관상 흔적도 없었습니다. 뒤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너무 정돈되어 있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이건 강도가 아닙니다. 강도였다면 텔레비전도, 휴대폰도, 시계도 가져갔을 겁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상자만 타깃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엌 한복판에 서서 뒷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폭풍 전 바다처럼 잔잔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며느리 수빈이 큰며느리, 어제 제 방에 들어와 드라이어를 빌려갔습니다. 그 전날도 제 방을 청소해 주겠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방이 좀 먼지 쌓였어요. 제가 청소할게요. 전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말들이 전부 의심스럽게 들립니다. 소매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설마 며느리 수빈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침대 위에 누워 눈만 반짝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얼룩이 대답이라도 하듯 빛나면 좋겠다고 속으로 기도하며 증거도 없고 자백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제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안 잃어버렸다면 남는 한 가지 가능성. 하지만 누가 시어머니의 돈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누가 남의 서랍을 뒤지면서도 죄책감을 하나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차를 따르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눈이 아니라 귀로 관찰하려 했습니다. 아주 작은 표정들, 몸짓들, 속삭임 하나까지. 그리고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아주 미세한 단서들. 너무 작았지만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 앉았습니다. 요리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듣고 보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집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수빈이 방에서 음악 소리도 없고 손주들의 웃음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싱크대에서 물 흐르는 소리와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뿐이었습니다. 수빈이 음식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인사를 하고 웃는 듯하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듯한 표정 없는 미소. 제가 아침을 권했습니다.
수빈이는 식탁에 앉아 몇 조각 채소를 대충 집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 고개를 숙인 채 먹었습니다. 묻지도 자식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마치 말이 많아지면 뭔가 실수할까 두려운 것처럼. 수건을 꺼내며 그녀의 소매가 살짝 올라가 붉은 긁힌 자국이 반쯤 보였습니다.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수빈이, 손 왜 그래?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손을 테이블 밑으로 숨겼습니다. 어제 청소하다가 손 미끄러졌어요. 작은 상처예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즉각 떠올랐습니다. 집안 청소하다가 어떻게 저렇게 빨간 긁힌 자국이 생기죠? 그것도 통장 사라진 그 시점에 나는 그날 분명히 기억한다. 내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그 아이는 내 방에 들어왔다. 그때 이렇게 말했다. 어머님 방에 먼지가 많아요.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그때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그날 오후 수빈이 슈퍼에 간 틈을 타 나는 조심스럽게 내 방으로 들어갔다. 마치 사건 현장에 들어가는 듯이 조심스러웠다. 나는 부드러운 천으로 서랍 손잡이를 닦았다. 아래 모서리 부분에 얇은 긁힌 자국이 있었다. 금속 물체로 긁힌 듯한 흔적. 확대경을 꺼내 들여다보니 그 자국은 최근에 생긴 것이었고 아직도 미세한 나무 가루가 남아 있었다. 나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누군가에게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였다. 이건 내 상상이 아니야. 진짜야. 그날 저녁 가족 식사는 평소처럼 진행되었다. 수빈이 계속 곁눈질을 하고 이전보다 무거운 침묵만 빼면 말이다. 내가 국을 뜨고 있을 때 수빈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요즘 은행에서 구통장을 새 통장으로 바꾸면 혜택이 많대요. 혹시 안 쓰는 통장 있으세요? 내 손이 멈췄다. 숟가락이 허공에 멈춰섰다. 가슴에 찬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수빈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밥을 푸는 척했지만 눈은 그릇에 고정되어 있었고 숟가락을 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분명히 보았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부드럽게. 엄마 통장 말이니. 있긴 한데 없어졌어. 누가 가져간 것 같아. 지금 찾고 있는 중이야. 식탁 위에 갑작스러운 정적이 흘렀다. 수빈은 잠시 얼어붙었다. 그러더니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요? 어머님 혹시 어디다 두신 걸 잊으신 거 아닐까요? 나이가 드시면 가끔 깜빡하잖아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시선을 그녀에게서 떼지 않았다. 엄마가 나이 들긴 했지. 하지만 10년 동안 그 양철 상자를 헷갈린 적은 없단다. 누가 가져갔는지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그 사람이 흔적을 남겼을 거야. 그녀는 침을 삼켰다. 목에서 꺽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3일 동안 고민했다. 3일 밤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3번이나 아들에게 보낼 편지를 썼다가 찢었다. 가정을 어지럽히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더 조여왔다. 수빈이의 피하는 눈빛을 볼 때마다 내 억울함은 더 깊어졌다. 그날 밤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졌다. 나는 방에 앉아 스탠드 조명을 켠 뒤 준영을 불렀다. 아들,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는 휴대폰을 손에 들고 들어왔다. 박하사탕을 씹고 있었고 표정은 뭔가 방해받은 듯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나는 옆 의자를 가리키고 말을 꺼냈다. 앉아봐라. 엄마는 그냥 솔직히 말할게. 엄마는 수빈이가 엄마 통장을 가져간 것 같아. 준영은 굳어졌고 이마를 찌푸렸다.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가 우리 마누라가 통장을 훔쳤다고 생각한다고. 엄마도 그렇게 믿고 싶진 않아. 하지만 아주 자세히 확인했어. 그 며칠 동안 내 방에 들어온 사람은 없었어. 서랍엔 긁힌 자국이 있었고 수빈이 손에도 그와 일치하는 상처가 있었지.
게다가 통장 얘기도 이상하게 꺼냈고 나는 천천히 말했다. 비난이 아니라 사실만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준영은 책상을 세게 내리쳤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몇 가지 추측으로 우리 와이프를 도둑 취급해? 추측이 아니야. 엄마는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단지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너한테 말해두는 거야. 추측이 아니라고. 엄마 지금 우리 마누라를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걸 몰라. 그는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마치 내가 자기 가족을 모욕하는 외부 사람인 것처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는 그냥 본대로 말했을 뿐이야. 그리고 엄마는 내가 엄마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바로 엄마를 탓한 게 너무 실망스럽다. 엄마는 왜 항상 남 탓만 해? 엄마가 나이 들어서 물건 놓고 잊은 거잖아. 우리 마누라를 의심해. 돈이 그렇게 중요해. 자식보다 더. 나는 그 말을 하나하나 가슴에 꽂히는 바늘처럼 느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신뢰는 중요하지. 그리고 엄마는 지금 평생 자기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아들에게서 신뢰를 잃고 있는 중이야. 엄마는 나이 탓만 하면서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 아내가 엄마 참아준 것도 이젠 한계예요. 엄마, 제발 사람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를 바라보았다. 화도 눈물도 없는 공허한 눈빛으로. 그는 등을 돌려 방을 나갔고 문을 쾅 닫았다. 그 쾅 소리는 집안 가득 울려 퍼졌다. 나는 노란 스탠드 조명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두 손을 가만히 움켜쥐며 테이블 위에 찻주전자는 이미 식어 있었다. 내 마음속 무언가도 함께 식어가고 있었다. 나는 늘 생각했다. 내가 품은 의심은 결국 바람처럼 사라질 거라고. 혹시 내가 틀린 건 아닐까? 단순한 오해, 우연, 혹은 나 자신의 부주의였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날 아침 한 장의 작은 종이가 모든 가능성을 무너뜨렸다. 수비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지만 그날은 분명히 더 급했다. 거실에서 정신없이 휴대폰을 찾고 열쇠를 뒤지고 가방을 뒤엎으며 분주했다. 나는 부엌 근처에서 바라보며 못 본 척했다. 뭐 두고 갔니? 나는 조용히 물었다. 아니요, 그냥 주차권이 안 보여서요. 혹시 엄마 보셨어요? 아니, 엄마는 내 물건 안 건드려. 그녀는 몇 초 더 뒤지다가 결국 가방을 들고 급히 현관으로 나갔다. 그럼 다녀올게요. 엄마 아침 드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당 너머에서 들려왔다. 나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기다렸다. 그리고 거실로 향했다. 소파 옆 테이블보 밑에서 나는 3번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가장자리에 테이프 조각이 붙어 있었다. 나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눈앞에 익숙한 은행 로고가 보였다. 내가 10년 넘게 거래하던 바로 그 은행. 눈앞이 잠시 흐려졌다. 나는 종이를 펼쳤다. 출금 전표 계좌명 임정숙. 출금액 3억 원. 날짜 수빈이. 방 청소해준다. 고했던 바로 그날. 수령인 서명. 흐릿하게 처리되어 식별 불가. 종이 한 구석에 짙은 갈색의 마른 핏자국이 보였다. 아주 작았지만 명확했다. 그 핏자국은 반은 종이 위에 반은 테이프 가장자리에 묻어 있었다. 급히 붙였다가 가방을 접을 때 떨어진 것처럼 보였다. 나는 울지 않았다. 떨리지도 않았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남은 유일한 감정은 공허함이었다. 나는 종이를 접어 셔츠 주머니에 넣고 의자에 앉았다. 방 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시계 초침 소리는 마치 차가운 바닥 위로 구두굽이 울리는 소리처럼 길고 무겁게 들렸다. 나는 하나씩 기억을 떠올렸다. 수빈이가 통장에 대해 물어볼 때 그 눈빛, 상처를 들키고 소매를 급히 내릴 때 그 동작,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아들, 준영이의 반응. 그날 오후 준영이 집에 돌아왔다. 나는 기다리지 않았다. 그를 방으로 불렀다.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도 부드러웠다.
그는 방으로 들어왔다. 눈빛은 약간 불안하고 나를 피하는 듯했다. 아마도 지난번 어머니에게 소리친 이후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냉랭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다. 나는 말이 길지 않았다. 책상 위에 종이를 내려놓았다. 읽어봐라. 그리고 엄마가 정말 지어낸 얘기를 하고 있는지 말해줘. 그는 찡그린 얼굴로 종이를 들었다. 눈은 빠르게 줄을 훑었다. 1초, 2초, 3초. 나는 그 눈빛이 멈추는 순간을 분명히 보았다. 전액 출금 3억 원이라는 줄에서 그는 고개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거실 테이블 밑에서. 오늘 아침 내 아내가 집 나간 직후에. 그는 말이 없었다. 목젖이 떨렸다. 무언가 말하려다 삼켜버린 듯. 손은 종이를 쥔 채 구겨지도록 꽉 쥐고 있었다. 나는 몰랐어. 수빈이가 그럴 줄은. 더 말 안 해도 돼. 엄마는 단 한 가지만 묻고 싶어. 엄마가 진실을 말했을 때 왜 내가 제일 먼저 의심한 사람은 엄마였니? 준영은 고개를 숙였다. 얼굴은 창백했다. 처음으로 나는 그가 자신감도 어른다운 자존심도 잃은 모습을 보았다.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너무 어리석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난도 원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전처럼 따뜻하게 품지는 못했다. 신뢰는 한번 금이 가면 아무리 다시 붙여도 흔적은 남아. 엄마는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엄마는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진실을 알기 전에 등을 돌린 사람이 바로 너였다는 걸. 준영은 울었다. 크게 우는 것도 아니었다. 숨죽인 채 억눌린 흐느낌. 마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스스로 잃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아이처럼. 그날 밤 집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TV도 켜지지 않았고 내가 차려놓은 저녁 식사도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나는 평소처럼 세 사람분을 차려놓았지만 식탁에 앉은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이었다. 준영은 평소보다 더 크게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갔다. 수빈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거나 일부러 늦게 들어오려는 듯했다.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나는 혼자 밥을 먹었다. 차가워진 국물 한 숟갈 한 숟갈이 내게 말해주는 듯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이 집엔 누가 함께 있는지를. 밤 9시쯤 현관문이 열렸다. 하이힐 굽소리가 나무 바닥을 두드렸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급한 걸음, 가방을 허둥지둥 뒤지는 소리가 선명히 들렸다. 2분도 지나지 않아 수빈이 준영의 방문을 두드렸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당황한 감정은 숨기지 못했다. 오빠, 나 뭐 하나 떨어뜨린 것 같아. 엄마 혹시 못 보셨어? 나는 준영이 문 여는 소리, 두 사람의 낮은 대화를 들었다. 잠시 후 내 방 문이 열렸다. 준영이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수빈.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손을 꽉 움켜쥔 채 나와 약 3걸음 거리에서 멈췄다. 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엄마, 어제 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기다렸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아내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말해. 수빈은 입술을 깨물며 눈빛이 흔들렸다. 어머님, 저 어머님 통장을 제가 가져갔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충격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아팠다. 왜? 그녀는 입술을 깨물다 피가 배어나왔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애써 말하려 노력했다. 투자금이 부족했어요. 친한 친구가 카페를 차리는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요. 은행에서 대출이 안 돼서 잠깐 어머님께 빌릴 생각이었어요. 나중에 꼭 갚으려고. 나는 웃었다. 기쁘지도 화나지도 않은 차디찬 웃음이었다. 빌린다고? 허락은 받았니? 아니요, 무서웠어요. 어머님이 거절하실까봐. 어차피 그 돈 쓰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몰래 가져가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어머님이 알아챘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머님이 내 남편한테 욕먹는 걸 가만히 보고 있었지. 수비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준영은 옆에서 픽이 하나 없는 얼굴로 서 있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너무했다. 눈이 멀었어요. 내 아내가 그럴 리 없다고 믿었어요. 엄마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말들을 했고,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마음이 한 번 더 갈라지는 걸 느꼈다. 엄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나쁜 며느리가 아니야. 바로 엄마 편에 서주지 않는 아들이란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아 말했다. 엄마, 때려요. 뭐라 하셔도 돼요.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나는 꾸짖지도 않았다. 조용히 일어나 며칠 전부터 준비해뒀던 가방을 옷장에서 꺼냈다. 엄마는 누구도 때리지 않아. 그리고 욕하지도 않아. 하지만 엄마는 떠날 거야. 이제 더 이상 아들이 화내지 않을까 무서워서 입조차 떼기 어려운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 수비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제발 가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돈 돌려드릴게요. 반드시 보상할게요. 제발 이 집 떠나지 마세요. 나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바라보았다. 증오도 원망도 없이 그저 신뢰는 사라졌다. 잃은 사람은 며느리야. 하지만 진짜 잃은 사람은 엄마야. 엄마가 평생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아들을 잃었거든. 나는 그 집을 가을 아침에 떠났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부드러웠고 나뭇잎은 색이 변하기 시작했다. 배웅하는 이도 다시 돌아오라 말하는 이도 없었다. 나와 함께한 건 2다리와 헌 가방 하나, 몇 벌의 옷과 약간의 약만 들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다. 하지만 알 수 있었다. 내가 머물 수 없는 곳이란 엄마의 진심이, 귀찮은 소리로 치부되고 부모의 신뢰가 부부의 감정보다 하찮게 여겨지는 그 집이라는 걸. 나는 막내 아들 준석이네로 갔다. 외곽의 작은 집에서 부부가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며 살아가는 소박한 삶이었다. 며칠만 머무를 생각이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7살짜리 손녀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돼요? 미역국은 엄마보다 할머니가 훨씬 맛있어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웃음이었다. 준석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여기 계세요. 내 2손, 아내의 2손이면 충분해요. 엄마 모실 수 있어요. 나는 그곳의 삶에 점점 익숙해졌다. 아침에는 밭에 물을 주고 저녁에는 손녀와 공부하며 밤에는 베란다에서 목도리를 뜨며 귀뚜라미 소리와 지붕을 스치는 바람을 들었다. 더 이상 의심의 시선도 차가운 말투도 없었다. 오직 고요함과 진심 어린 따뜻함이 있었다. 준석은 지난 일에 대해 묻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함께 물을 썰던 중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많이 힘드셨던 거 알아요. 이제부턴 저희가 엄마 돌볼게요. 더는 걱정 마세요.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갯짓 하나에 마음속 짐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몇 달 후 준영이 찾아왔다. 한참을 대문 밖에 서 있다가 겨우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여니 얼굴엔 세월이 더해져 있었다. 수비는 함께 오지 않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엄마,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매일 후회해요. 엄마가 너무 그리워요. 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그를 일으켜 세웠다.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신뢰를 지키는 법은 배워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그는 울었다. 조용히, 조용히.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따라 울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왔으니까.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아직 곁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